평등, 배려, 사랑 이런 아름다운 단어에 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배당하기 쉽다는 주장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그 냉혹한 경쟁, 권력관계 이런 걸 정면으로 보기보다는요.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라는 프레임 뒤로 숨어버리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약점을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식과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평등, 배려, 사랑 같은 단어에 빠져든다. 아니 솔직히 이 문장 처음 봤을 때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뭐랄까 선한 가치를 좇는 사람들을 약간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쟁에서 이겨라, 권력을 쟁취해라 이런 말들은 현실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듣기에 좀 불편하잖아요. 네네. 내 위치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요. 맞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자,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고귀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주거든요. 결국 현실의 복잡함을 마주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만들어주는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쉽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 안정제, 방패막이 같은 거군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실에서 자기 영향력이나 힘이 좀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프레임에 더 쉽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현실 세계의 게임, 즉 힘의 논리에서는 내가 약자이지만 도덕의 세계에서는 규칙을 바꿔서 내가 강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상주의적인 행동을 그냥 현실 도피나 도덕적 우월감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순수하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동기까지 이걸로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행동의 동기가 되는 심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등을 외칠 때 그게 정말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안을 갖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단지 현실에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부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수단인지 그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글은 후자의 경우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동기의 결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 두 가지를 들죠. 첫 번째가 연인 관계에 대한 건데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이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가정하죠. 나는 너처럼 이것저것 계산적으로 재지 않아. 그냥 진심으로 사랑할 뿐이야. 겉으로 들으면 정말 순수한 사랑 고백 같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대사 같죠. 하지만 이 이론의 렌즈로 보면 이게 전혀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이 말은 사실 권력관계를 교묘하게 재구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진 매력, 인기는 분명한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력을 계상적인 것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 즉 악으로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는 그 종속적인 상황은 진심이라는 아주 고결한 가치, 선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나는 매력이 없어서 밀리는 게 아니라 너무 순수해서 희생하는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지는 거군요. 불편한 진실을 보는 대신에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경쟁의 예로 넘어가면 스케일이 더 커지고요. 네, 사회에서의 경쟁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으로 부를 얻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상황을 묘사하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다 같이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와야 해. 이 부분이야말로 아까 제가 질문했던 지점인데요. 이게 정말 무능력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은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글의 관점은 그 말이 향하는 방향성을 보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 말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건설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건강한 비판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악으로 비난하고 시스템 전체를 불공정하다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는 구실로 삼는다면 그건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방패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나는 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심리적 만족감만 얻는데 그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정말 무섭고 소름 돋게 느껴지는 건 바로 다음 부분부터예요. 이런 개인의 심리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것, 즉 설계가 들어온다는 주장이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의가 개인 심리 분석을 넘어서 사회 구조 비판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소위 지배 계급은요,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이 심리적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와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판을 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짜는 건가요? 채찍이나 총칼이 아니죠. 아주 아름답고 저항하기 힘든 언어와 프레임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또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이 사회를 위한 진정한 정의입니다. 누가 이런 말에 반대할 수 있겠어요?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들이네요. 반대하는 순간 제가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 꼭 내가 선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이상주의자들은 이 아름다운 명분에 열광하면서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사실 이건 뭐 거대한 정치 담론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케팅에서도 흔히 쓰이잖아요. 아, 마케팅에서도요? 네, 어떤 브랜드가 우리 제품을 사는 건 환경을 지키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행동을 했다는 만족감을 얻죠. 이것도 아주 작은 규모의 권력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상 곳곳에 이런 설계가 숨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글은 그 결과가 매우 냉혹하다고 지적하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에 취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동안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글의 묘사를 빌리자면 관계에서의 을은 진심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착취당하고 사회의 약자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며 새로운 지배 질서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이 아름다운 프레임을 설계하고 제시한 지배자에게 돌아가죠. 지배자는 나에게 복종해 라고 외치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대의를 위해 함께 희생하자라고 속삭이는 거죠. 이쯤 되니까 이 이론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배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지배당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 아니, 오히려 스스로가 아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된다는 점이요. 네, 그래서 이 지배는 물리적인 강압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효율적입니다.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인 신념에 의해 유지되니까요. 저항조차 하지 않는. 저항은커녕 그 프레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의의 적이나 악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 글의 표현을 빌리면 스스로가 자신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되는 셈이죠. 잠깐만요. 스스로가 자신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된다. 이 문장은 정말 소름이 돋네요. 보통 우리는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관점에서는 그 신념 자체가 나를 가두는 감옥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감옥이 너무나 정의롭고 아름답다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이론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언어를 현실의 그 냉혹한 권력 관계를 가리는 달콤한 장막이라고 비유하는 거죠. 달콤한 장막. 네, 장막 앞에서는 사랑, 평등, 정의라는 아름다운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극에 완전히 매료돼서 장막 뒤에서 어떤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글의 최종 결론은 명확하네요. 그 달콤한 장막을 걷어내고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진짜 규칙을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설계된 노예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달콤한 환상에 안주하기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라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사랑, 평등, 정의 같은 숭고한 가치들이 때로는 현실의 권력 관계를 은폐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매우 도발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약점이 어떻게 사회적 지배 구조와 연결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었네요. 이 분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듣고 사용하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 속에서 대체 무엇이 진정한 이상을 향한 외침이고 무엇이 현실의 불편함을 가리기 위한 달콤한 장막인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글은 지배계급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이야기했지만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거죠. 혹시 우리 스스로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을 때 나 자신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비슷한 달콤한 장막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만의 권력 설계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